너는 돈 많은 처갓집에는 그렇게 잘하면서 엄마는 무시하니? 근데 엄마, 막말로 장모님이 많이 주신 건 맞잖아요. 그래, 다 좋아. 그런데 네 말대로라면 나한테는 1억 5천만 원어치 효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너 결혼할 때 그만큼 보탰잖아. 그리고 애도 왜 사돈한테 봐달라고 안 하고 더 늙은 나한테만 부탁하는 거야? 그건 장모님이 애 봐줄 사람 구해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애까지 봐달라고 부탁드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그 돈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힘들어요. 처갓집 눈치 보느라 제가 남잔데 집은 원래 제가 해갔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억 5천밖에 안 보탰으니까 길을 못 펴고 장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사돈 댁보다 돈 조금 준 건 그렇다 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참 이상하다. 왜 엄마만 너희에게 희생해야 하고 나는 너희한테 요만큼도 참견도 간섭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돈 조금 줬으니까 그런 거니? 그러면 돈 많은 너희 처가나 모시고 살아. 애도 알아서 봐라. 내일부터 안 가려니까.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올해 74세가 된 서화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43세 양민석입니다. 서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내 아들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서 씨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서 씨는 인생 전부를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한 번 내려간 사랑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 씨는 본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은 남들보다 풍족했지만 서 씨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여의며 상황이 달라졌죠.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였던 오빠가 부모님 재산을 모두 가져가며 무일푼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야만 했죠. 하지만 서 씨의 삶에 시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 씨는 남편을 만나고 아들 민석을 낳으면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 씨와 남편 모두 가정에 충실했고 누구보다도 아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했죠. 부자는 아니었어도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켰고 서울의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뒷바라지를 해서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도 하게 되었죠. 그동안의 삶은 다른 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죽고 아들이 결혼하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동반자를 떠나보낸 아픔이 지워지기 전에 서 씨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서 씨는 노후 자금 조금을 제외하고 가진 돈 대부분을 결혼 자금으로 보탰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 한 채를 떡하니 사주고 싶었지만 열심히 살았어도 그 정도의 재산이 있지는 않아서 마음이 아플 따름이었죠. 그런데 사돈은 서 씨보다 부유한 듯했습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서 씨가 아들에게 보탠 돈의 2배를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는 작지만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죠. 서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고는 행복한 상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났으니 좀 더 집안이 시끌시끌해지기를 기대했죠. 손주도 기다렸고요. 하지만 그런 서 씨의 상상은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요즘 젊은 부부가 그렇듯 부모의 관심을 질색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르지도 보고 싶다고 맘대로 찾아가지도 못했죠. 또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는 질문은 금기어였죠. 그래도 옛날과는 다르다기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런 금지된 것들이 전부 서 씨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 씨는 남편이 죽은 뒤로 남편 제사만 1년에 한 번 지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들과 함께 지냈었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아들 내외를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죠. 민서가 다음 주에 너희 아버지 제사잖냐?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래. 제사 때 어떻게 할래? 음식은 해놓을 테니까 새아가랑 참석만 할래?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있는 제사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만 오고. 아, 인사요. 그래, 다음날 일해야 하는데 좀 그런가? 나도 그래서 오라 그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좀 됐어.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래. 그러면 너라도 잠깐 왔다가 가. 7시쯤 할 테니까 절만 하고 금방 가면 되지. 아들네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기에 시간을 오래 뺏어야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제사는 이제 좀 없애는 게 어때요? 제사를? 네, 요즘 누가 제사를 지내요?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저희는 안 할 텐데. 괜히 고생스럽잖아요. 그리고 지연이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고요. 셀프효도 시대인데 남의 집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좀 그렇죠.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며 제사를 없애자는 아들. 하지만 며느리가 참석하지 못한다면 굳이 강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사 음식을 하라고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하도 명절이나 제사에 많은 갈등이 있는 걸 보았던 터라 추호도 그럴 마음이 없었죠. 그럼 그냥 나 혼자 지내마.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는 이해하지만 아들까지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제사인데 말이죠. 하지만 죽은 사람 기리는 제사 때문에 산 사람끼리 티격태격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저 서씨 혼자 조용히 지내기로 했죠. 그리고 제사 때가 됐을 때는 혼자 지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엔 아들이 입을 양복도 다려야 하고 음식도 좀 더 넉넉히 해야 했었는데 혼자서 지내니 좀 더 간소하게 하기도 했고 아들 회사 끝나는 시간이나 이것저것 아들 스케줄에 맞추지 않아도 되니 편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도 안 오길 잘했네. 며느리도 시엄마가 남이라 불편하겠지만 시엄마인 서씨도 남인 며느리가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까지 왔다면 밥상도 그렇고 더 신경 써야 할 게 많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죠. 여보, 오늘은 민석이가 바빠서 못 온다네. 결혼한 아들 괜히 불러 제끼지 않으려고요. 당신도 이해해요. 나 죽을 때까지는 당신 제사밥은 내가 챙길 테니까. 물론 처음으로 아들도 없이 혼자 지내는 제사라 쓸쓸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것뿐이었다면 서씨도 서운할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2달 뒤 사돈네 제사 때였죠. 민서가 너 지난번에 챙겨달라 그랬던 짐들 챙겨놨는데 오늘 퇴근하는 길에 와서 가져갈래? 결혼 전 쓰던 물건 몇 가지를 챙겨달라고 했던 아들의 말이 생각나 오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에 황당했죠. 아, 저 오늘 처가에 좀 가야 해서 다음에 시간 나면 갈게요. 일단 두세요. 그래? 처가에 무슨 일 있어? 아들네에서 차 타고 1시간 떨어진 처가에 간다기에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평일 저녁에 처가에 갈 일이 없어 보였으니 말이죠. 그게 아니라 오늘 제사가 있어서요. 제사? 내 지연이네 친할머니 제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아있을 때 며느리를 예뻐했던 며느리의 친할머니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을 도와주러 아들도 참석하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2달 전 아버지 제사도 안 온 놈이 장인장모 제사도 아니고
장조모 제사에 간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죠. 그러면 너는 네 아버지가 너 안 예뻐해서 제사 때 안 왔어? 고운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며느리가 부담되네 어쩌고 저쩌고 하던 아들이었으니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처형도 참석하는데 저희만 안 갈 수가 없어요. 참 돌아가신 아버지가 눈물 흘리시겠다. 너희는 셀프 효도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이, 그러지 마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처가에서 받은 것도 있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참 서씨를 더욱 황당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처가에서 받은 돈이 있으니 더 잘해야 한다는 아들. 너는 그러면 나는 돈을 덜 줬으니까 덜 신경 써도 된다는 거야?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아, 엄마. 그건 엄마 자격지심이죠.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제사 가지고. 우리는 다른 식구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여긴 지연이만 빠질 수는 없잖아요. 처형네 가족도 온다는데 그래야 저희도 점수 좀 따죠. 뭐 자격지심? 그렇잖아요.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식구가 없으니 더더욱 아들이라도 왔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대거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아들이 사돈 내서 이쁨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어차피 혼자 제사 지내기로 했고 아들 내외가 오는 것보다 혼자가 더 편했으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렇지만 아들의 처가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씨도 며느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느냐? 절대 아니었죠. 서씨는 며느리가 있으나 없으나 같았습니다. 가끔 아들에게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서씨는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며느리와 통화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아들도 말이죠. 처가에는 뻔질나게 드나드는 걸 알고 있었으니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집 살 때 도움을 많이 줬던 처가의 말이라면 껌뻑 죽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엔 잘하고 자신에겐 소홀한 것 같으면 내심 돈이 없어 차별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사람인 이상 당연한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민서가 엄마 다리를 다쳤는데 잘 걷지를 못하고 있어. 병원에 한 번만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어느 날 주말 솥단지를 들다 쏟아버리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에 화상을 입은 서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연락하지 않았겠지만 다른 데도 아니고 다리를 다쳐서 몸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아, 어쩌죠. 저 지금 장모님 병원에 왔는데 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네, 안사돈이 허리를 다쳐 근 한 달간 아들이 병원에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서씨가 침음했습니다. 다리가 벗겨져 후끈거림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언제 오는데? 진료 끝나고 모셔다 드리고 오면 2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많이 다치셨어요? 아, 다리가 그렇게 돼서 너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나 혼자 병원에 가보마. 지연이 지금 집에 있는데 좀 모셔다 드리라고 할까요? 며느리가 집에 있다는 말에 고민이 됐습니다. 웬만하면 부르고 싶지 않았지만 부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그럼 좀 부탁할게. 20분쯤 흐르고 며느리가 서씨 집으로 왔습니다. 어쩌다가 이러셨어요? 며느리가 서씨의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솥에 뭐 좀 끓이다가. 며느리가 혀를 차며 서씨를 부축했습니다. 고맙다. 바쁠 텐데 미안하다. 병원까지 가는 길 내내 며느리와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아서 다리도 움직일만 해져서 며느리가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아도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보자 주차장에서 통화를 하는 며느리가 보였죠. 어머니 진료받으러 들어가셨지. 근데 상처가 심하긴 한데 혼자 움직일만 하신 것 같던데 굳이 나를 부르셨어야 해? 오늘은 급하다 그래서 내가 나왔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어머니 일 있으면 자기가 가. 난 불편해. 셀프요도 하기로 했잖아. 어머니랑 우리는 독립적인 가정이야. 아무 때나 부르시면 안 되지. 아니, 우리 엄마는 허리가 아프니까 내가 부축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고. 그리고 당신도 이참에 점수 좀 따면 좋지. 이번에 우리 언니는 차 바꿨단 말이야. 알지? 알겠어. 이따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아들과 통화하는 듯한 며느리의 말을 듣자 오늘 서 씨가 실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걸 짐작했으면서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며느리를 불러주겠다는 말에 알겠다고 한 어리석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일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말을 들으니 아들 며느리와의 거리감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서 씨는 며느리에게 문자 메시지로 택시 타고 가겠다고 전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저 결혼한 내 아들이라고만 생각해왔는데 결혼을 했으니 더 이상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됐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이제부터는 아들 며느리와 거리를 두고 지내자고 결심했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났다면 차라리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아들과 며느리가 말하는 독립적인 삶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엄마 이제 곧 애엄마 복직하는데 사람을 못 구했어요. 엄마가 좀 봐주세요. 서 씨가 손자를 낳은 지 6개월쯤 되자 아들이 부탁했습니다. 이제 일 안 하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텐데 와서 애라도 좀 봐주세요. 안 그럼 맞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늙어서 힘드니까 일을 안 하는 거지. 애를 내가 어떻게 보겠어? 그럼 사람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봐주세요. 처가에서 도우미 구해주신대요. 그러면 그때까지 왜 사돈이 애를 볼 수는 없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것도 자격지심인가 싶어 치졸해 보이기 싫어서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서 씨도 거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아들에게 서운한 게 있어도 자식이기에 단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도 결국 내 손주였으니 말이죠. 알았어. 사람 구할 때까지는 내가 봐주마. 그리고 그때부터 아침 일찍 아들네의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사한 뒤에 딱 한 번 가보았던 아들네라 무척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안방문은 되도록이면 열지 말아주세요. 저희 부부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열 생각도 없었습니다. 서 씨는 알았다고 대답하면서도 요즘 며느리는 참 당돌한 데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확실히 서 씨가 젊었을 때랑은 많이 달라졌죠. 마음속으로 꿀밤 한 대를 때리는 상상을 하며 속을 달랬습니다. 첫날이야 그랬지만 낮 동안에는 아들 며느리와 마주칠 일이 없어서 걱정하던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애기 보는 게 힘들 뿐이었죠. 살림이야 며느리가 워낙 질색을 해서 손도 안 댔지만 애만 봐도 충분히 버거웠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분질러지겠네. 가만히 있어도 아픈 허리가 아기를 들었다 놨다 뒤집었다 엎었다 해야 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곧 사람을 구한다니까 그때까지만 참자했죠. 그런데 그렇게 아기를 봐준 지 한 달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삐삐삐.
낮 시간에 갑작스럽게 울리는 현관 비밀번호 치는 소리에 서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으니 말이죠. 누구세요? 민석이니? 아, 저 지연이 엄마예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안사돈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오늘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서 씨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리 손주 얼굴 잠깐 보고 갈까 해서요. 그러면서 거실에 눕혀져 있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이후로 본 적이 없으니 둘은 무척이나 어색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죠. 서 씨가 소파에 앉아 아이와 안사돈을 보고 있는데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손을 안 씻고 우리 애기를 만졌네. 안사돈은 아기를 내려놓고 욕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더니 그 옆에 있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거긴 안 되는데? 서 씨가 말리려고 했지만 안사돈은 순식간에 안방 문 안으로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잠시 뒤 손을 비비면서 나왔습니다. 로션이 우리 지연이 방에 있어서 안방에 드나드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생활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 옆에서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나저나 아들 참 잘 키우셨어요. 우리 사위가 얼마나 살갑고 저희들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아들 하나 갖고 싶었었는데 딸 둘밖에 못 낳았지 뭐예요. 그래도 우리 사위가 아들처럼 해주니까 든든해요. 아,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들을 결혼시키고는 아들이 없어진 것 같았던 서 씨와는 감상이 다른 사돈이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원래 좀 성격이 무뚝뚝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로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서운하네요. 안사돈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셀프 효도를 외치더니 효도는 사돈네만 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애도 내가 봐주면 좋은데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대신 사람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고생 좀 해줘요, 사돈. 고생은요. 내 손주 내가 보는데요. 속은 그렇지 않았지만 서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돈의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 들으셨어요? 제가 이 집은 참 잘 사줬어요. 이 근방 아파트 가격 엄청 오른 거 알죠? 서 씨는 그런 쪽으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보다도 서 씨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집을 자신이 사줬다고 말하는 사돈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한 1억은 올랐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애들이 소고기 사준다고 해서 얻어먹었어요. 이래서 자식한테도 돈을 써야 대접받나 봐요. 이제는 서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을 살 때 자신도 1억 5천 정도 보탰는데 사돈의 말을 들으면 자신이 이 아파트를 전부 사준 것 같았습니다. 아참, 사돈 덕도 있네요. 이 집에 그래도 좀 보태셨으니까. 서 씨의 표정을 보던 사돈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소고기 말고 돼지고기 얻어먹으셔야겠네. 농담처럼 웃으며 말하는 사돈에 어이없어서 대꾸가 안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사돈보다야 적게 보탰지만 1억 5천도 결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서 씨에게는 말이죠.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낼 때 주려고 평생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본인 면전에다 대고 저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예의인가 싶었습니다. 대놓고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들이 봤을 땐 자신의 자격지심일지 궁금했습니다.
그 뒤로는 사돈과 대화를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며느리가 오기 전에 사돈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서씨는 며느리가 온 뒤에 아기를 안겨주고 서둘러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돼지고기 얻어먹으라는 사돈의 말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서씨를 더 기분 나쁘게 한 건 돼지고기는커녕 여태껏 아들 부부에게 밥 한 끼도 얻어먹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돈의 행동을 보니 평소에 아들 내외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저 자신만 왕따인 듯 했죠. 그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모님 오셨었다면서요. 그래. 사돈은 원래 그렇게 말없이 드나드신다니? 아무래도 딸 집이니까 편하게 오시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서씨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게 딸 집이면 나한텐 아들 집이기도 한데. 너는 나한테 며느리 불편하다고 오지 말라 그러잖아.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도 눈치를 주고 독립적인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셀프 효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까이 살아도 그 근처로는 얼씬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장모님은 집 사주셨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 그래요? 아들도 그 집은 장모가 사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 나는 돈 한 푼 안 준 것처럼 말한다.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만큼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만큼 잘하려는 거죠. 3억만큼은요. 그 말은 내가 1억 5천밖에 안 줬으니까 나는 그 정도로만 해준다는 소리야? 아니, 엄마. 왜 그러세요? 그렇잖냐? 오늘 사돈이 자기가 너희한테 사준 집값이 올랐다고 소고기 얻어먹었다는데 나한테는 돼지고기 얻어먹으란다. 기분 안 나쁘게 생겼어?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근데 엄마, 막말로 장모님이 많이 주신 건 맞잖아요. 그래. 다 좋아. 그런데 네 말대로라면 나한테는 1억 5천만 원어치 효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전 재산을 내주었는데 금액이 더 적다는 이유로 아들 부부 눈치만 보며 살아야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애도 왜 사돈한테 봐달라고 못하고 더 늙은 나한테 부탁한 거야? 그건 장모님이 애 봐줄 사람 구해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애까지 봐달라고 부탁드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가 그 돈 주실 거예요. 결국 그놈의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힘들어요. 처갓집 눈치 보느라 제가 남잔데 집은 원래 제가 해갔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억 5천밖에 안 보탰으니까 길을 못 펴고 장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서씨도 아들 기죽을까봐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줬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밖에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저도 욕먹고 눈치 볼 거, 애초에 한 푼도 안 주는 편이 더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눈치를 봐? 너 연봉이 얼만데? 지연이는 연봉이 얼마고? 아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다녔고 며느리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버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났죠. 그래도 서씨는 며느리의 직업으로 트집을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더 많은 걸 해줬으니 아들이 더 벌어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내가 돈 좀 보탰다고 나한테 더 잘하라 그러든. 너 처갓집에만 잘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해? 그런 거 아니잖아. 며느리? 그래, 남이니까 그렇다 쳐. 사돈? 사돈도 남이야. 그런데 적어도 너는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상관없고 엄마는 너한테 서운해? 그게 서씨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도 며느리나 사돈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1억 5천밖에 안 들고 결혼해서 눈치 보인다는 말에 마음이 미어졌죠. 아들이 지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장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요? 아니면 엄마도 저희 집에 자주 오고 싶으세요? 서 씨는 이런 대화가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너희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쓰련다. 내가 준 만큼 효도 받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근데 참 이상하다. 왜 엄마만 너희에게 희생해야 하고 나는 너희한테 요만큼도 참견도 간섭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돈이 돈 얘기하면 고마운 거고 내가 돈 얘기하면 자격지심이니? 그러면 돈 많은 너희 처가나 모시고 살아. 애도 알아서 봐라. 내일부터 안 가려니까. 아들은 그런 서 씨를 무책임하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으로는 손주라고 예뻐 보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연이나 처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럴까봐 그래? 이것도 내 자격지심이니? 이제 와서 참 많은 게 서러웠습니다. 애 봐주라면서 단 한 번도 데리러 오거나 데려다 준 적도 없었습니다. 1시간 거리에 사는 사돈한테는 그렇게 운전기사 노릇을 하면서 말이죠. 애초에 결혼시키고 남처럼 살았으면 좋았을 걸. 괜히 이래저래 도와준다고 나섰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는 연을 끊지는 않았지만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면 받는 정도이고 먼저 연락하거나 제사나 명절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이렇게 보면 이전과는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한 번도 먼저 서 씨를 들여다본 적 없는 아들 부부였으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서 씨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죽은 오빠의 아내로부터였습니다. 이번에 유산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아가씨 목도 돌려주려고 연락했어요. 그 오래전 서 씨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재산을 가져갔던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아왔었는데 그런 오빠가 죽은 뒤 올케가 그 돈을 돌려주겠다며 2억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었기에 재산은 꽤 되었을 테지만 워낙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 돈은 없다고 생각하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돌려받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처분하고 정리하느라 오래 걸렸어요. 늘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빠 성격 알잖아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 말에 서 씨가 울컥했습니다. 쫓겨나다시피 고향을 떠났었는데 5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들뜬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무심코 말을 꺼낸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사드릴게요. 네가 웬일이야? 웬일은요? 저 결혼하고 한 번도 외식한 적 없는 것 같아서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 처갓집 식구들이랑도 와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어머니. 진작에 어머니도 모시고 올걸.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무뚝뚝하던 며느리도 서 씨에게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 며느리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나 싶었습니다.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병원 가는 나를 물어 데려다 주고 며칠에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도 묻곤 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서신의 집에 방문한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엄마, 이번에 받은 2억 있죠? 그거 저 좀 주세요.
듣자마자 모든 게 이해가 됐죠. 그 돈을 왜 달라 그래? 서로 신경 끊고 살기로 한 아들과 마지막에 나눴던 대화를 기억 못하는 듯 했습니다. 처가에서도 그만큼 해줬으니까. 엄마도 그때는 여력이 안 돼서 그만큼밖에 못 주신 거잖아요. 이제 돈 생겼으니까 저 주셔도 되죠. 너 나는 1억 5천밖에 안 해줬다고 그만큼만 효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이 돈 주면 너희가 사돈한테 하는 것만큼 나한테 할래?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잖아. 서로 받은 만큼 해주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돈도 안 받고 애기 봐줬었잖아. 주시면 똑같이 하겠죠. 그래? 그럼 제사도 같이 지내고 병원 갈 때마다 데려다 주고 내가 마음대로 비밀번호 치고 너희 집 들락날락 거려도 되는 거야? 집값 오르면 소고기 얻어먹고? 이제 그래도 되니? 아, 왜 또 그 얘기를 하세요? 너희한테 내가 좋은 거 배워서 그러지. 너 전에 기부엔 테이크가 어쩌고 하지 않았어? 지금 돈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1억 5천만 원어치 효도만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서로 독립적으로 사생활 침해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거잖아. 지금처럼. 너희도 그게 좋지? 돈 더 받았다가는 괜히 내 눈치 봐야 하고. 양가 부모를 그렇게 모시려면 너희가 피곤하지 않겠어? 아들과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가방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여기 30만 원이야. 요 며칠 나 밥 사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하느라 고생했잖아. 그만큼 줄게. 이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계산법 아니니? 서 씨는 예전 같았으면 그런 큰 돈이 생겼다면 무조건 아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돈과 형평성에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래야 아들이 길을 펼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돈을 준다고 대접받을 거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돈을 주든 안 주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귀하지 않은 자식이었죠. 그러니 자신은 이 돈이라도 있어야 죽을 때까지 흉한 꼴 안 보고 곱게 살다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식이 부모 부양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럴 아들도 아님을 깨달았기에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일이라면 무조건 굽히고 희생하고 베풀 줄밖에 몰랐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아들이야 지금 당장은 서운해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돈을 꼭 쥐고 있어야 끝까지 부모 대접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음을 서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번 돈이니까 우리도 써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애들한테만 퍼줄래? 그래도 애들이 잘 살아야 나중에 우리가 늙어도 봉양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 아까워하지 말고 도와줘요. 누가 누굴 봉양해 준다는 거야? 요즘이 그런 세상인 줄 알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지. 당신은 가끔 보면 너무 이성만 따지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나도 이렇게 서운한데 애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서운할 게 뭐 있어? 이제 당신도 애들한테 좀 신경 끄고 살아. 애들한테 물려줄 만큼 물려줬잖아. 우리 돈은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쓰면서 나머지 인생 즐기며 살면 안 되겠어? 어차피 쓰고 남은 건 우리 죽으면 다 애들한테 알아서 갈 텐데 우리 인생도 인생이잖아. 내 인생은
내 자식들이에요. 그렇게 애들 도와주고 싶으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고. 그걸로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이 돈으로 죽을 때까지 살 테니까.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올해 80세가 된 강기성 할아버지입니다. 강 씨는 그의 아내와 최근 갈등이 있었죠. 50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당연히 크고 작은 갈등이 수도 없이 많았고 며칠 동안 대화를 안 한 적도 수두룩했죠. 하지만 강 씨는 요즘처럼 안타까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강 씨가 아내와 다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식 때문이었으니까요. 강 씨 또한 자식들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자신의 뜻을 굽힐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과 아내의 노후가 불행할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30세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남들이 5남매, 6남매 주렁주렁 낳을 때 강 씨와 아내는 아들, 딸 하나씩 낳았으니 둘만 잘 길러보자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정작 돈을 벌게 해준 것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운으로 서울에 사놓았던 부동산 가격이 올라 꽤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는 남들 부럽지 않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아내와 함께 최근까지도 일을 하며 경제 활동을 했죠. 돈을 벌었어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평생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재산을 불렸고 그 돈으로 아들, 딸 좋은 대학에 보냈고 대기업에 취직할 때까지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도 사주었습니다. 딸은 오래전 자신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당시에도 강 씨는 딸의 의견을 존중해서 딸 또한 아파트를 사주었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독립해서 잘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게 벌써 한참 전이었는데 강 씨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모가 금전적으로 자식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딸 모두 좋은 직장에 다니니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없었고 서울 한복판에 집도 한 채씩 있으니 남들보다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정엽이네 가? 둘 다 늦는 데서 애들 밥 좀 차려달라 그러네. 아들 정엽은 두 딸을 낳았는데 첫째는 초등학교에 다녔고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녀서 아직은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가 종종 아내에게 아이들을 맡기곤 했죠. 또 어딜 나가려면 애들도 데려가라 그래. 왜 자꾸 맡겨? 애들이 할머니를 찾으니까 그렇지 뭘 그래요. 아니, 오늘 저녁에 요 앞에 축제에 가기로 했잖아, 나랑? 그건 내일도 하잖아요. 내일 가요. 오늘은 애들이 부르는데 어떡해요. 선약이 있다고 해야지. 그걸 그냥 홀랑 가겠다 그래. 선약은 무슨? 당신이랑 약속한 걸 가지고. 나랑은 약속도 아니야? 에이, 참, 가서 막걸리도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갔었고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열릴 축제를 뭘 그렇게 아쉬워해요. 힘든 내 새끼들 도와주는 게 더 뜻깊지. 아내의 자식 사랑은 강 씨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기 자식은 귀하고 사랑스럽겠지만 강 씨의 아내는 남달랐죠. 이따가 데려다 주기나 해요. 강 씨와 아내는 아들과 차 타고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그곳에 산 것은 20년이 넘었고 아들이 결혼하며 강 씨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샀죠. 강 씨는 멀리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아들네에 가거나 근처에 일을 보러 갈 때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전거 타고 20분 정도만 가면 아들네에 도착하기 때문에 아들이 데리러 오지 못하면 강 씨가 아내를 자전거로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가며 강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지금 나이가 몇이야? 둘 다 40대잖아. 이제 우리 인생도 좀 살아야지. 언제까지 자식만 바라보고 살 거야?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는 이게 행복해요. 아들네 가서는 애들도 봐주고 딸네 가서는 집안일도 해주는 아내를 보며 강 씨가 답답해서 한두 마디 하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뜯어 말릴 수도 없었죠. 그게 행복이라는 사람을 무슨 재주로 말릴 수가 있겠나요? 아내를 아들네에 데려다 주고 강 씨는 혼자서 저녁을 챙겨 먹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도 8시가 넘어가면 아내가 돌아오곤 했는데 9시가 넘은 지금까지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걱정이 돼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 왜 안 들어와? 내가 가. 아니요. 오늘은 애들 집에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애들 오늘 늦게 들어온다네요. 지금 충분히 늦었는데 더 늦게 들어온다고? 오랜만에 둘이 한잔하고 오려나 봐요. 아들과 며느리가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끼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종종 다음 날까지 봐주곤 했습니다. 오랜만은 무슨? 지지난주에도 새벽에 들어왔다며? 아이고, 젊은 애들이 그 정도면 오랜만이죠. 나도 우리 손주들 오래 보면 좋지 뭐려. 그러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자요. 강 씨가 궁시렁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불편하지도 않는지 늘 집으로 불러댔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건 강 씨의 마음뿐인 듯 했습니다. 강 씨는 홀로 누워 TV를 보다가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들과 아내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나한테 데리러 오라 그러지? 뭐하러 정엽이한테 데려다 달라 그래? 정엽이가 데려다 준다는데요. 뭘? 맞아요.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왔어요. 보통은 아파트 단지 밖에서 내려주는 아들이 집 안까지 들어온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러자 아들이 거실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왜 갑자기?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었고 45세이니 아직 짱짱하게 일할 나이였습니다. 강 씨가 놀라서 묻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사업 구상 중이거든요. 이렇게 맞벌이 하는 것도 힘들고, 애들도 이제 더 크면 돈 들어갈 때도 많으니까요. 이렇게 벌어서는 나중에 노후 준비도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러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획 잘해서 알아서 잘하겠지. 좋은 직장에 다니긴 하지만 요즘은 자신이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아들이 어련히 잘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강 씨가 궁금해서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상 중이긴 한데요. 가게를 차려볼까 해요. 식당이요. 그 다음에 상품으로도 개발해서 인터넷으로 팔려고요. 강 씨는 최근에 정리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식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에 반해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죠. 하지만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건 강 씨도 잘 모르는 분야였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식당 운영하려면 힘들 텐데 잘 준비해야 돼. 대충 연다고 손님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건 요즘에 컨설팅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그럼 저 사업 자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아들의 강 씨가 물었습니다. 너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냐? 그래도 10년 넘게 회사에 다녔던 아들이기 때문에 사업할 돈이 없나 싶었습니다. 사업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가진 돈 탈탈 털었는데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 돈으로 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면 내 돈은 없어져도 된단 말이냐? 강 씨가 말하자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말은 아니고요. 최대한 잘 되도록 해봐야죠. 잠시만 빌려주시면 잘해볼게요. 그래요, 여보. 요즘 젊은 사람들 직장만 다녀서는 돈 벌기 힘들어요. 정년도 빠르고 정여비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뭐라도 해보려는 거죠. 당신이 좀 도와줘요.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강 씨는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자식 일이라면 덮어놓고 무조건 알았다고 하니 말이죠.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억 아니 3억만 빌려주세요. 3억이 뉘집개 이름인지 참 쉽게도 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 얼마씩 어떻게 갚을 거야? 강 씨의 말에 아들이 멍하니 쳐다만 봤습니다.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죠.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갑자기 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아들을 대신해서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그렇게 야박한 말을 해요? 은행 대출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인데. 아, 이 녀석이 빌려달라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돈 언제 돌려줄 건지 묻는 건데. 그게 뭐가 야박하다는 거야? 내가 안 빌려주겠다고 딱 잘라 말한 것도 아니고. 그건 그래도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에 해줄 건 다 해줬잖아. 이 녀석 아파트도 대출 하나 없이 사줬는데 그걸로 대출을 받아도 되고 회사 그만두면 퇴직금도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내 돈을 빌려달라 그랬으면 어떻게 갚을지는 계획을 알려줘야지. 그러자 아내가 대화가 안 통한다는 듯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엽이 너는 우선 집에 가 있어. 엄마가 아빠랑 얘기해보고 전화 줄 테니까. 아내가 그렇게 아들을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강 씨에게 말했죠. 당신 왜 그래요? 그거 좀 도와줄 수도 있지? 뭘 왜 그래? 우리가 번 돈이니까 우리도 써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애들한테 퍼줄래? 강 씨도 매정한 아버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딸이 자리 잡을 때까지 물심양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잘 살아야 나중에 우리가 늙어도 봉양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 아까워하지 말고 정엽이 도와줘요. 아내가 강 씨를 답답해하며 말했지만 누구보다도 답답한 것은 강 씨였습니다. 강 씨가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누굴 봉양해 준다는 거야? 요즘이 그런 세상인 줄 알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지. 예전에 모임 같이 했던 김씨 기억나? 아, 당신이랑 같은 고향 출신이라던 그 양반이요? 그래. 그놈이 모아둔 전 재산을 자식한테 탈탈 털어줬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어디요? 뭐, 요양원에라도 있대요? 요양원에 보냈으면 양반이지. 거기도 돈 있어야 보내니까. 고향집에 다 쓰러져가는 배가 한 칸에다가 집어넣고 1년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한다더라. 그놈은 치매에 걸려서 오락가락하고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거기다 버려뒀다잖아. 당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러자 아내가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거죠. 우리 애들이 어디 그런 애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아. 그런 애들 아닌 애들 따로 있는 줄 알아? 김씨 그놈도 바보라서 가진 거 다 줬겠어? 줄 때는 당연히 몰랐겠지.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법이야. 우리 애들이라고 안 그런단 보장이 없다는 거야. 당신은 가끔 보면 너무 이성만 따지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나도 이렇게 서운한데 애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아까 정엽이 있을 때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운할 게 뭐 있어? 이제 당신도 애들한테 좀 신경 끄고 살아. 애들한테 물려줄 만큼 물려줬잖아. 우리 돈은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쓰면서 나머지 인생 즐기며 살면 안 되겠어? 어차피 쓰고 남은 건 우리 죽으면 다 애들한테 알아서 갈 텐데, 우리 인생도 인생이잖아. 강 씨는 진심을 담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줬으면 했습니다. 그런 강 씨에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자식들이에요. 강 씨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런다고 애들이 고마워할 줄 알아? 아파트 사줄 때도 당연히 받아야 할 목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자식한테 보상을 바라고 도와줘요. 그냥 사랑으로 돕는 거죠. 어떻게 자식한테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해줘요? 우리가 낳았으니까 애들 잘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야죠. 나는 죽을 때까지 그럴 거니까 당신이 마음 바꿔요. 아니, 애들이 이 이상 뭘 어떻게 더 잘 살아? 그러다가 나중에 애들이 관짝에 누울 때도 당신이 눕혀주지 그래. 답답함에 강 씨가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자리 잡겠죠. 똑똑한 아들이니까요. 한 번 믿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도와줘요. 날 봐서라도. 그리고 그거 당신 재산 아니고 우리 재산인 거 알죠?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강 씨도 한 발짝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억은 어림도 없어. 알았으니까 저녁에 애들 다 오라 그래. 정의도요? 그래, 당연히 정의도 와야지. 강 씨는 아들, 딸 모두 저녁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 딸 모두가 도착했을 때 강 씨가 말했습니다. 정엽이 너 사업한다고 했지. 3억은 너무 크고 5천만 원만 도와주마. 대신 갚지 말고 사업하는데 보태. 아들은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와 아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모르는 딸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이 너도 똑같이 5천만 원 주마. 5천이요? 아니, 아버지. 정이 줄 거면 그걸 저 주시면. 애초에 3억을 달라고 했던 아들이 불평의 말을 내뱉자 딸이 화를 냈습니다. 뭐? 오빠가 5천만 원 받으면 당연히 나도 똑같이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야, 나는 애가 둘이야. 너는 혼자 사는데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번 돈 너 혼자 다 쓰면 되지.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참견은 말고. 오빠만 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만해라. 둘 다 공평하게 똑같이 줄 거야. 강 씨가 다투려는 아들과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원조해 주는 거니까.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아. 딸은 갑작스럽게 생긴 목돈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들은 또 강 씨의 아내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미리 유산 준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이야?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손을 벌리잖아. 강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한테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결국 나중에 저희가 엄마 아빠 모시면 다 그 돈이 될 텐데 노후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덜 아까우실 거 아니에요? 너도 그 소리야? 나중에 모실 생각 말고 그냥 평소에 잘해라. 그러면 되지 않냐? 우리 돈으로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아니, 그래도 5천만 원 가지고 뭐래요? 맡겨놓은 돈을 가져가는 듯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그 돈으로 할 거 없으면 그냥 받지 말아라. 나도 줄 마음이 사라졌다. 화가 난 강 씨가 말하자 아들과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나는 이거면 돼요. 딸이 얼른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됐다. 너희 다 그만 가봐라. 그때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 딸을 감싸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 왜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 그랬다가 애들을 들었다 놨다 해요? 정여비도 절박하게 부탁한 걸 텐데 부모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됐어요. 너희는 이만 집에 가봐. 그 돈은 엄마가 줄 테니까. 강 씨는 또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엄마만 믿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강 씨는 아내와 마주보고 다시 한바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같이 일하고 평생 같이 모은 돈이잖아요. 나한테도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리는 있잖아요. 강 씨도 이대로 있다가는 부부 사이도 틀어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전부 거덜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고. 전부 반으로 나눠. 당신 재산 반, 내 재산 반. 그리고 각자 그 돈으로 지지든 볶든 마음대로 하기로 하자고. 그러면 됐지?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내 돈 내가 애들한테 다 줘도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래. 정여비를 주든 기부를 하든 신경 안 쓸 테니까. 당신도 내 돈은 건들지 마. 나는 죽을 때까지 좋은 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사 먹는 데 쓰다가 갈 테니까. 아니, 자식들한테 주면 다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텐데. 뭐 한다고 그렇게 돈을 끌어안고 있으려고 해요? 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은 그 돈 싸지머지고 정여비네를 가든 정인애를 가든 알아서 해. 그렇게 강 씨와 아내는 재산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강 씨 명의인 것도 있었고 아내의 명의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처분하기로 했고 아내가 관리하던 통장의 돈도 반으로 나누었죠. 그날부터 강 씨는 아내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자식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말았죠. 그리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참견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아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를 일이었죠. 반면에 강 씨의 삶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아들 딸내에서 살다시피 하는 바람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었을 뿐이었죠. 그게 이전보다 결코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거덜낼 판이었으니 이렇게라도 지켜야 했죠. 모두 자신과 아내의 노후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나 좀 데리러 와요. 왜 오늘은 거기서 앉아? 할 일도 있어서 집에 가야 해요.
애들 어디 좀 가야 한다 그래서 못 데려다 준다 그러네. 강 씨는 다시 자전거를 끌고 아들네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아들 부부와 아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얼른 타 여보. 그날 이후로 강 씨는 자식들을 거리를 두고 대했고 자식들은 그런 강 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나는 가볼게. 바쁜데 얼른 볼일 보러 가. 네, 살펴가세요. 아들 내외와 인사를 하고 출발한 지 1분 정도 됐을 때 아내가 옷깃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보. 정엽이한테 핸드폰 맡겼는데 안 받아왔네. 뭐 핸드폰을 왜 맡겨? 아니, 나올 때 짐 들고 있어서 잠깐 맡겼는데 정신이 없네. 강 씨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편의점 앞에 아내를 내려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얼른 갔다 올 테니까. 그리고 나서 강 씨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옆에 거리를 두고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언제까지 들락날락 하실 거야? 이 집이 우리 집이야. 어머니 집이야? 이러면 모시고 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 당신 결혼할 때 뭐라 그랬어? 절대 시부모님 모시고 살 일 없게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모시고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나. 그래도 이번에 어머니 아니었으면 사업 시작도 못해서. 당신이 좀만 참아. 이러다 마시겠지. 아가씨한테도 전화 왔어. 아가씨네 집에도 자꾸 온다고 불편해 죽겠대. 아니, 전에는 안 그러시더니. 이번에 돈 주시고 나서 그러셔. 꼭 돈으로 우리 목줄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 같잖아. 목줄이라니. 그게 아니라 그전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게 했던 거고. 근데 어머니가 애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잖아.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차라리 사람을 쓰지? 알아. 조만간 내가 엄마한테 말하든지 아빠한테 말해서 못 그러시게 할게. 이러다가 나중에 돈 줬으니까 모시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전에는 애들 봐주시니까 편했는데 지금은 애들 봐줄 일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눈치는 주지 마. 아버지도 엄마만큼 갖고 있는 거 알지? 알지? 강 씨는 화가 나기에 앞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태를 씹은 듯 입안이 아주 썼죠. 강 씨가 아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너한테 핸드폰 맡겼다는데 그거 줘라. 아버지, 아들이 놀란 표정을 하고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말을 들었는지 확인하듯 강 씨의 표정을 살폈죠. 내가 그냥 가려다가 한마디만 하마. 내가 그동안 네 엄마를 얼마나 말렸는지 모른다. 그렇게 돈 주지 말라고 했는데 네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나랑 싸워가면서 도와준 거야. 고맙다고 떠받들라고 안 한다. 하지만 너희 보고 싶어서 찾아간 엄마 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건 잘못된 거잖냐. 물론 너희 엄마도 너무 자주 찾아가고 노후가 어쨌니 저쨌니 한 건 잘못됐지. 그러면 그게 싫었으면 애초에 너희도 그 돈 받지 말지 그랬냐? 돈도 필요 없으니까 참견도 필요 없다고 그러지 그랬어. 너희 엄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면서 받을 건 다 받고 귀찮은 건 싫은 거 아니야? 달 땐 삼키고 단물 다 빠지니까 뱉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주 찾아가서 불편하면 그렇다고 잘 이야기하면 되잖냐? 그러면 네 엄마가 못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서로 배려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얘기해야지. 돈 받았으니 볼 일은 끝났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 너희 생각은 잘 알았다. 네 엄마도 너희한테 준 돈 돌려받을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아프든 어떻든 너희한테 부양하라고 절대 안 해.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네 엄마나 내 노후는 너희한테 맡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일랑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네 엄마한테 애도 맡기지 말어. 청소도 시키지 말고. 네 엄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안 아픈 데 없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내미는 핸드폰을 들고 아내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엽이 아직 안 가고 있었네. 아이고, 다행이다. 해맑게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강 씨의 마음도 더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뒤에 아내를 태워서 출발하는데 강 씨의 속도 모르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정인에 가서 알타리 김치 좀 담가주려고요. 알타리 사가야 하는데 무거우니까 내일도 태워줘야 해요. 아니, 거긴 또 뭐하러 가? 알타리 김치 같은 건 사 먹으면 되지. 혼자 사는 애가 많이 먹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사 먹는 거랑 직접 해 먹는 거랑 같아요? 자꾸 그렇게 애들 찾아가면 애들이 불편하잖아. 불편하긴요. 나 없으면 집안 꼴이 돼지우리예요, 둘 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요? 다른 자식들은 엄마 아빠는 집에도 못 오게 한다잖아요. 불편하다고. 그런 거 보면 난 참 복 받았지. 강 씨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아내를 앉혀놓고 말했죠. 이제 찾아가지 마. 진짜로. 아까부터 왜 그래요? 애들이 나 불편하대요. 당신 같으면 안 불편하겠어? 아들도 불편하고 며느리도 불편하고 딸도 불편하지 당연히. 우리 애들 그런 애들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무조건 효자라고 생각하지 좀 말어. 당신이야말로 애들한테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에 진짜 이상하네요. 아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까 그 대화를 아내가 직접 들었다면 달랐을까? 아마 충격에 쓰러졌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빨리 오게 됐습니다. 여보, 불도 안 켜고 뭐 하는 거야? 현관에 신발은 있지만 집이 온통 어두컴컴했습니다. 딸내 간다고 했다가 금방 다시 집에 돌아간다더니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죠. 정인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안방 문을 열면서 강 씨가 말하자 이불 속에서 아내가 꿈틀거렸습니다. 아, 일어나 봐. 왜 그래? 강 씨가 이불을 젖히자 아내가 부스스하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은 토끼처럼 새빨개져 있었죠. 정이가 이제 오지 말래요. 그 한마디에 강 씨는 무슨 일인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혼자가 좋다고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살겠다는 딸을 귀찮게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이 40 먹은 자식들이 언제까지 당신 품 안에 있는 자식인 줄 알아? 옛날 같았으면 손주볼 나이야. 그리고 언제 지들이 먼저 찾아온 적이나 있어? 당신도 말이야. 돈 줬다는 핑계로 애들을 오줌 못 살게 굴었어. 못 살게 굴긴 누가 못 살게 굴었다고 그래요. 내가 애들도 봐주고. 그걸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고. 옛날부터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걸 왜 몰라? 그래도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가진 거 다 주고. 언제는 보상은 바라지 않는다며? 당신도 은연중에 대가를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애들이 그걸 모르겠어? 아내는 침울해했고 강 씨는 그런 아내가 안타까웠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을 차리려나 싶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아들과 통화를 하는 것이었죠. 아버지,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래. 이제 너희 불편하게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네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말아라. 네, 잘못했습니다. 그래, 애들은 잘 있지? 사업은 잘 되고? 강 씨가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조금 힘들긴 해요. 생각처럼 일이 풀리진 않네요. 그런데 다음 주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애엄마가 생일상 차려드린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뭐, 왜 안 하던 짓을 해? 한 번도 자식들에게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던 강 씨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그냥 잊지 마. 그러니까 그럴 것 없다. 아니요,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드릴 말씀도 있고, 무슨 말? 그게 전화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뉘앙스를 들으니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돈 얘기냐? 아, 그게요. 그러면 올 것 없다. 아버지, 제 말 좀 먼저 들어보시고. 됐다. 그리고 생일에는 네 엄마랑 울릉도 갈 거다. 그러면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정여봐, 너 그렇게 나한테 잘할 것 없다. 너희끼리 잘 살아. 돈은 안 준다고 분명히 말했잖냐. 꼭 돈 때문이 아니라요. 그래?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너희가 잘 사는 게 엄마 아빠 생일상 차려주거나 여행 데려가거나 그런 것보다 훨씬 큰 효도야. 나 죽을 때까지는 내 주머니에서 너희한테 돈 나가는 일 없을 거니까. 괜한 일에 힘쓸 것 없어. 우리 둘 다 죽으면 그때 정이랑 반씩 나눠 가져. 알아들었으면 끊으마. 강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자신을 매정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내를 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강 씨는 아내도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어리석다고 탓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 해가 중천에 떴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게 얼른 세수해. 강 씨는 이불 속에 누워서 꼼짝 않고 있는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입맛 없어요. 아, 입맛이야. 나가서 돌아다니면 절로 돌게 돼 있는 거고. 언제까지 틀어박혀 있으려고? 얼른 일어나. 그리고 30분 뒤에 강 씨는 아내를 자전거 뒤에 태워 가로수길을 지나 시내로 향했습니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같이 여행 왔으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같이 다녀야지. 엄마는 그렇게 따로 다니고 이게 무슨 여행이야? 이럴 거면 왜 왔어? 그리고 애들 보는 거 도와주지도 않고. 나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힘들어 죽겠다. 여행이 다 그런 거지. 너는 애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할 거면 왜 왔어? 엄마가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그렇지. 너는 여태 엄마 없이 어떻게 여행했니?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여행이 힘들면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여행할 때가 아닌가 보지. 좀 더 크면 데리고 다녀 차라리.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도 아니고 할머니가. 할머니가 애 봐주는 사람이야? 너 제주도 여행하자고 할 때 뭐라고 했어? 엄마 칠순 기념이라고 안 했어? 그런데 너 하는 태도를 보니까 엄마는 너희 결혼 기념일 들러리나 하러 온 것 같다. 엄마가 그 정도도 못 해줘?
엄마 손주잖아. 이번에 엄마한테 실망했어? 이래서 다시는 엄마랑 여행 오고 싶겠어? 다 엄마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이상해. 나도 너희랑 같이 오고 싶지 않아. 오늘 혼자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 어디 가고 싶으면 혼자 다닐 테니까 너희 가족은 너희끼리 다녀.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해? 엄마랑 나는 가족 아니야? 엄마도 그런 줄 알았지. 너는 엄마가 보모로 보이잖아. 어떻게 너 편한 대로만 부려먹으려고 해? 사연 속 주인공은 올해 칠순을 맞은 김성림 씨입니다. 김성림 씨는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38세가 된 이면지입니다. 남편은 딸이 중학생일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의 유일한 피부치인 딸이 각별한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하지만 딸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전 같았으면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김 씨도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몸도 마음도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언제까지 나만의 어린 딸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딸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김 씨가 꼭 다짐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과는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것. 3년 전 첫째 손주가 돌이 되었을 무렵 함께 갔던 여행에서 딸의 시종 노릇을 한번 하고 나니 다시는 함께 여행하지 말아야지 하고 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이제 와서 떠올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 씨의 칠순이 다가오자 딸은 그 속을 모르고 또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곧 칠순인데 요즘엔 칠순 잔치는 안 한대. 그래. 나도 번잡스러워서 그런 건 싫어. 무슨 칠순이야.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지 뭐. 에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선호 아빠가 제주도 여행 같이 가자는데 어때? 제주도? 무슨 여행이야? 그렇게 요란하게 하긴 싫어. 딸과 여행하는 것도 꺼려지지만 김 씨는 정말로 번잡스러운 것을 싫어하고 차라리 홀로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칠순이라고 요란하고 특별하게 챙기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행과 다르게 손주가 하나가 아닌 둘이 되었으니 2배로 힘들 것은 자명했죠. 엄마, 그래도 나 그동안 여행 한번 제대로 못했어. 엄마도 그렇잖아. 그리고 우리 결혼기념일도 다가오고 겸사겸사 다녀오자, 응? 네, 장모님. 제주도 안 가보셨잖아요. 니들 결혼기념일이면 너희들끼리 다녀와. 뭐하러 날 데리고 가? 에이, 장모님도 칠순이신데 그냥 넘어가면 너무 섭섭하죠. 그리고 저희가 자식된 도리가 있는데 뭐라도 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행 경비는 저희가 낼게요. 아이고, 돈만 많이 들지. 차라리 돈으로 줘. 아, 엄마. 정없이 그럴 거야? 그리고 칠순에 여행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욕해. 엄마 말고 우리를. 굳이 싫다는 사람을 왜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는지. 하지만 사위까지 나서서 설득하는 통에 결국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 뒤에 출발하기로 하고 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방이 어디 있더라? 김 씨는 막상 가겠다고 마음먹자 조금은 들뜬 듯 했습니다. 사위의 말처럼 제주도는 한 번도 못 가봤고 여행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죠. 함께 여행 갈 만한 친구도 없었고 남편까지 없으니 혼자 그 먼 곳까지 갈 일은 없었습니다. 가방을 찾으며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던 김 씨에게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뭐 두고 갔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걸 봐서. 엄마한테 보내줄 테니까 엄마도 보고 잘 지켜. 그게 뭔데?
뭘 지켜? 부모님 여행 금지어라는데. 한번 봐봐. 그러고는 끊어진 전화에 김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모님 여행 금지요? 그게 뭐야? 그리고는 딸에게서 도착한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과 함께 여행할 때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하는 말. 첫째, 음식이 달다. 둘째, 음식이 짜다. 셋째, 아직 멀었냐. 넷째, 돈 아깝다. 다섯째, 겨우 이거 보러 왔냐. 10번째까지 있었지만 5째까지 읽다가 김 씨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여행 데려가 달라고 조른 것도 아닌데 금지어까지 정해서 부모한테 면박을 줘야 하나 생각했죠. 답장이 없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농담인 거 알지? 재미있으라고 보낸 거야. 요즘 부모님들 효도 관광 보내드리면 꼭 저렇게 말해서 자식들이 짜증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냐? 음식이 달면 달다고, 짜면 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불평을 많이 해서 생긴 농담이지, 뭐. 엄마는 안 그럴 거지? 그러면서 웃는 딸이 왠지 얄미웠습니다. 물론 딸의 말처럼 농담이 반이겠지만 지난 여행에서도 딸 뒤치다거리만 하다 온 기억이 전부였던 김 씨에게 보낼 만한 농담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지 않겠다고 말할 걸 하고 김 씨는 나중에서야 후회하게 되었죠. 2주 뒤에 김 씨와 딸의 가족은 함께 제주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우리 첫날에는 풀빌라로 예약했어, 엄마. 개인 수영장 있는 숙소 있잖아. 그래야 애들이 물놀이를 하지. 그래? 비싸지 않았어? 생각보다 비싸지 않던데?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수영장 있으니까 좋더라고. 그리고 다음 날은 다른 곳으로 옮겨. 너희들이 알아서 잘했겠지. 체크인이 3시라서 그전에는 관광 좀 하다가 들어가게. 알았어. 오전 일찍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제주도에 도착하니 10시였습니다. 차를 빌려서 이동을 했는데 딸이 제주도에서 유명한 곳이라며 어느 식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줄이 너무 긴 거 아니니? 바닷가 전망이 보일 듯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래도 유명한 데라니까 우리도 먹어보자. 근데 여기 무슨 식당이야? 고깃집이지. 제주도에 왔으면 한번 먹어봐야지. 김 씨는 요즘 치과에 다니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고기는 잘 씹지 못했죠.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있는 딸이었죠. 하지만 여행을 와서 이가 아프다 어떻다 하면서 산통을 깰 생각은 없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제주도까지 왔는데 사위도 딸도 이것저것 먹어봐야 하니까요. 들어가서 부드러운 다른 메뉴를 시켜 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바다 정말 예쁘다. 그러네. 제주도는 제주도네.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 선호 아빠랑 요 앞에 좀 구경하고 올게. 엄마. 애들 좀 봐줘. 바다를 둘러보던 김 씨에게 딸이 아이 둘을 맡기고 가버렸습니다. 5살 된 첫째 손자 선호와 이제 돌이 막 지난 둘째 손녀 지혜만 남겨두고 말이죠. 줄 서야 하는데. 길게 늘어선 줄을 이탈할 수 없었던 김 씨는 하는 수 없이 선호의 손을 잡고 지혜가 탄 유모차를 끌었습니다. 할미, 엄마한테 갈래? 첫째 손자 선호가 엄마에게 가겠다며 김 씨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금방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줄어드는 줄을 당겨서며 김 씨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한테 갈래? 유모차에 타고 있던 손녀 지혜도 내리고 싶어 버둥대는 통에 김 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 바닷가 앞을 걷고 있는 딸이 보이길래 김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호 좀 데리고 가. 엄마 찾는다. 지혜도 내려달라 그러고 줄 서 있어야 돼서 내가 거기까지 선호를 데려다 줄 수가 없어. 좀 데리고 있지. 그럼 선호만 보내. 그래도 애 혼자 어떻게 가라 그래. 백 사장인데 뭐. 길 건너는 것도 아니고. 선호가 김 씨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선호야, 저기 엄마 보이지? 엄마가 오라는데. 선호 혼자 걸어갈 수 있지? 당연하지. 손자는 신나서 바닷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김 씨는 손녀를 유모차에서 꺼내 안고는 손자가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손자가 딸에게 도착할 때쯤 백사장을 지나던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그 광경을 보던 김 씨가 소리를 쳤습니다. 모래 위라 다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됐죠. 딸과 행인이 이야기하더니 행인은 떠났고 딸과 사위가 손자를 안고 김 씨를 향해 왔습니다. 엄마, 선호 좀 보고 있지. 이것 봐, 무릎 까졌잖아. 선호가. 김 씨가 놀라서 손자의 무릎을 쳐다보았는데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애구머니나. 이게 뭐야? 저기는 자갈이란 말이야.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선호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난감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딸은 김 씨에게 화를 냈죠. 잠깐 바다 좀 구경하겠다는데 선호를 보내면 어떡해? 하지만 김 씨도 억울했습니다. 그럼 줄 서 있어야 하는데 내가 둘을 어떻게 보니? 그래서 와서 데리고 가라고 했잖냐? 아니면 둘 중 하나라도 네가 데리고 있던가 했어야지. 결혼기념일에 둘이 좀 있어 보려고 한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어쨌든 이 무릎 어떻게 해? 흉지겠어.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손자가 다친 건 다친 것이니 김 씨가 걱정돼서 손자의 무릎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혼자 보낸 건 사실이니 김 씨도 아이에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이 다친 것도 아닌데요. 당신도 그만해. 그 다음 우리 차례야. 얼른 들어가서 밥 먹자. 한참을 징징대던 딸은 사위가 말리고 나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 말은 저렇게 잘 들으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지 엄마 탓을 하는 딸에게 빈정이 상했습니다. 지 자식 생각하는 거 반만이라도 지 엄마 생각 좀 했으면 했죠. 김 씨는 서운했지만 모처럼 여행 와서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한 소리 하려던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기분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고기를 앞에 두고 계란찜에 밥을 먹고 있었으니 말이죠. 근데 계란찜이 좀 짜다. 엄마, 그거 금지어잖아. 봐봐, 엄마도 그런 말 하네. 계란찜이 짜서 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핀잔을 주는 딸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고기 안 먹을 거면 선호밥 좀 먹여줘. 나 지혜 이유식 먹여야 해서. 그리고 딸이 손자의 숟가락을 김 씨에게 넘겨주어서 김 씨는 그나마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 장모님. 지금 치과 치료 중이시죠? 저녁에도 고기 구워 먹어야 하는데 어쩌죠? 괜찮다. 난 신경 쓰지 말어. 놀러 왔으면 맘껏 먹어야지. 조개 같은 거 사서 가면 되지. 뚱하게 있던 딸도 기분이 풀렸는지 다시 제잘거렸습니다. 그래도 영지 엄마를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김 씨도 기분을 풀었습니다. 손자 고기 챙겨주느라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엄마, 선호 모래놀이 하고 싶대. 지혜도 같이 좀 봐줘. 한 바퀴만 돌고 올 테니까. 뭐?
지혜를 데리고 가든 선호를 데리고 가든 해. 엄마도 바다의 발이라도 좀 담그게. 아, 엄마. 조금만. 결혼 기념일이라 분위기 좀 내고 올게. 10분만 보고 있어줘. 그 다음 와서 우리가 볼 테니까 엄만 그때 실컷 발 담가. 바닷가로 나온 뒤 딸은 또다시 아이들만 남겨두고 사위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런 나쁜 기집애. 이러려고 자신을 데리고 왔나 싶었습니다. 어쩐지 지난 여행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도 이렇게 선호를 맡겨두고 사위와 함께 둘만 여행을 즐기기에 다시는 같이 가지 말자 다짐했었죠. 칠순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중요한 건 김 씨의 칠순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바다를 보고 신나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질까, 물에 빠질까 전전긍긍하며 볼 수밖에 없었죠. 10분 있다가 온다던 딸은 30분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좀 놀다 와. 애들 우리가 볼 테니까. 어딜 가서 혼자 놀다 오라는 말인지. 애들 보느라 지쳐서 멀리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기엔 너무 아까웠죠. 그래서 딸네 가족을 남겨두고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바다를 보니 마음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기분이 들뜬 김 씨가 물에 발을 담가 볼까 하고 신발을 막 벗으려던 찰나에 딸이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선우 추운가 봐. 코 나와. 5분도 안 됐는데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딸을 보며 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끼리 가 있어. 아직 발도 못 담갔어. 열이 받아서 김 씨도 소리쳤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체크인 해야지. 들어가서 수영장에 발 담그면 되잖아. 선우 감기 걸리겠어. 기가 막힌 딸의 말에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자신의 팔자려니 했습니다. 그러게 내 팔자에 무슨 여행이냐. 숙소로 가려고 차에 타려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 들어가 보자. 기념품 가게인지 면세점인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옆에 굉장히 큰 상점이 있었습니다. 엄마 선물 사줄게. 칠순인데 여행으로 입 닦을 수는 없지. 딸이 웬일로 엄마 생각을 한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선물 사준다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엄마, 이거 어때? 그걸 어디다 써? 유리로 만들어진 도라루방 장식품을 들어보이며 칠순 선물로 사주겠다는 딸. 필요 없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싸기만 하다. 돈 아까워. 또 금지어 쓴다. 그놈의 금지요. 하지만 작은 도라루방 세트가 10만 원 가까이 했습니다. 이쁜데 뭐. 엄마 집 장식장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되지. 멋대로 결제까지 마친 딸이 도라루방을 김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우리 결혼기념일 선물 사줘. 뭐? 기브앤테이크 몰라? 우리도 기념일이니까 사줄 거지? 애교스럽게 말한 딸이 선글라스 2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거 커플로 할게. 참나, 마음대로 해라.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래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딸 부부에게 선물을 주자 생각했습니다. 84만 원입니다.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 씨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네, 84만 원이요? 네, 하나에 42만 원이에요.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딸을 쳐다보았지만 가격을 알고 있었는지 싱글벙글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씨 뒤에 계산하려고 줄 선 사람들이 있어서 얼떨결에 카드를 주고 계산을 했습니다.
눈 깜짝한 사이에 코가 베인 기분이었습니다. 너는 도라루방 사주고 엄마한테는 이렇게 비싼 걸 사달라 그래? 날강도 아니니? 딸에게 볼멘 소리를 하자 옆에 있던 사위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잖아, 엄마. 2번만 결혼기념일 했다가는 내가 거덜나겠다. 고마워, 엄마. 이왕 돈을 냈고 옆에 사위도 있으니 김 씨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 쪼잔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땐 왠지 너무 지쳐서 침대에 누워 쉬고만 싶었습니다. 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졌죠. 엄마, 나랑 선우 오빠는 짐 좀 꺼내고 있을 테니까 저기 가서 체크인 좀 해줘. 관리실이 다른 건물에 있었는데 딸의 부탁을 받고 김 씨 혼자서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죠. 원래 2인실이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인원 추가 요금과 숯불값, 온수값 등을 모두 합해서 2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했죠. 방값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렇게 추가 요금을 많이 내면 굉장히 비싼 축에 낄 듯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낸 방값이 더 비쌌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김 씨 지갑에서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오늘만 해서 김 씨는 100만 원을 넘게 쓰게 되었죠. 어쩐지 제주도 여행 경비를 자신이 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숙소로 들어가 쉬려고 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이랑 수영 좀 해. 무슨 수영이야? 안 해. 너희들끼리 해. 우린 맥주 한잔 하게. 엄마가 애들 좀 데리고 놀아. 딱 한숨 자면 좋을 것 같았지만 옆에서 손자 선호가 졸라대는 바람에 조용히 누워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좀 쉬자. 왜 여행 와서 쉬어? 나중에 집에 가서 쉬어. 여행 왔으면 좀 즐겨야지. 결국 10분 뒤 김 씨는 수영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게 됐죠. 물론 물놀이는 손주들이 하고 김 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물속에 있다가 아이들 손가락이 쭈글쭈글했을 때쯤 딸에게 말했습니다. 애들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데리고 가서 씻겨라. 그러니 딸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엄마도 씻어야 되니까 그냥 다 데리고 씻으면 안 돼? 나 술 마시고 있잖아. 어떻게 둘을 씻겨? 지혜만이라도 네가 씻겨 그럼. 그러자 딸이 궁시렁궁시렁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에이, 술 마시다가 중간에 일어나는 게 제일 싫은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뒤치닥거리는 모두 김 씨에게 맡겨둔 채로 혼자 천하태평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른 씻기고 와. 기다리고 있을게. 둘이 한 명씩 씻기면 되잖아. 사위에게 말하자 사위도 황당한 대답을 했죠. 아, 전 애들 안 씻겨봤는데. 첫째가 벌써 5살인데 애들을 안 씻겨봤다니. 엄마, 선호는 엄마가 씻겨. 선호 오빠한테 맡기기 불안해. 그러고는 손녀를 데리고 작은 방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김 씨가 선호를 데리고 거실 욕실로 들어갔죠. 아무래도 이번 여행도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엄마를 종처럼 부리는 딸이었습니다. 내일 하루 더 있다가 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내일이 걱정이 됐습니다. 씻고 나와서 사위가 고기 구울 준비를 하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 조개 사오는 걸 깜빡했네. 여기는 고기밖에 안 팔던데.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에서 김 씨는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자기가 시내 나가서 뭐 좀 사올래? 나 술 마셨잖아. 아, 맞다. 이제 김 씨는 포기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칠순을 위한 여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가족여행의 들러리로 껴서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역할로 따라다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서운한 일만 생기니 자신이 쪼잔한 건지 자식이 무관심한 건지 숙소가 외진 곳에 있어서 운전을 해야만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위가 관리실에 문의해서 작은 참치캔 하나를 사왔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제주도까지 와서 점심은 계란찜, 저녁은 참치캔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못 먹는 자신의 탓이겠지만 제주도에 먹을 게 고기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서러웠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느라 지쳐 일찍 잠들었고 딸과 사위는 맥주를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너무 피곤해서 같이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나 먼저 잠아. 아, 엄마. 우리가 애들하고 침대에서 잘 테니까. 엄마 편하게 거실에서 자. 여분 이불 주던데? 큰 침대 2개가 붙어 있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딸 가족이 자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펴고 혼자 자라는 딸. 말이라도 방 침대에서 자라고 안 하는 딸이었습니다. 뭘 바라겠나 싶어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까무룩 잠이 들었죠. 하지만 너무 피곤한지 깊게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배경 삼아 잠에 들었다 깼다 했습니다. 자기, 우리 엄마랑 같이 여행하는 거 안 불편해? 딸의 목소리에 어쩐지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불편하긴 하지, 장모님인데. 근데 우리 넷이서 오는 것보단 좋지. 애들 데리고 다니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잖아. 근데 장모님 오시니까 우리 둘이 시간 많이 보냈잖아. 그렇지. 나도 이렇게 오붓하게 맥주도 마시고 하니까 좋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 종종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오자. 에이, 차라리 다음에는 엄마한테 애들 맡기고 우리 둘이 오자. 김 씨는 조용히 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칠순이신데 우리 때문에 너무 못 즐기신 거 아닐까? 엄마 칠순이기도 하지만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래도 칠순은 한 번뿐이잖아. 여보, 우리 결혼 7주년 기념일도 한 번뿐이잖아. 그러면서 웃는 딸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아까 선물 드렸잖아. 그래도 우리는 너무 비싼 거 받았잖아. 일부러 비싼 거 산 건데 용돈을 또 드리면 어떡해? 그럼 수지가 안 맞지. 우리 이번 여행에 돈 많이 썼는데 그 정도는 받아도 돼. 그리고 우리 엄마 돈 쓸 데 없어. 손주들이랑 같이 여행 와서 돈 쓰는 게 엄마 낙 아니겠어? 김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쁜 기집애. 속으로 딸을 향한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엄만 신경 쓰지 말어? 사위가 저렇게 말해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화를 내야 하는 딸이 오히려 자신을 가장 하찮게 취급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나의 금쪽 같았던 딸이 이제는 남의 가족이 되어버렸구나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엄마는 그저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주변인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김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칠순여행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딸은 자기가 편히 여행을 즐기기 위해 도우미를 불렀을 뿐인 것을 말이죠. 딸과 사위는 얼마 안 있어 자러방에 들어갔지만 김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이 들어가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따질 수도 있었지만 김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분이 풀릴 것 같지가 않았고 그랬다면 바로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야 했죠. 모처럼 제주도까지 왔는데 끝까지 희생만 하다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간다면 화병이 날 것만 같았죠. 그래서 김 씨는 마음을 달리 먹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딸이 김 씨를 깨웠습니다. 엄마, 좀 있으면 퇴실해야 돼서. 청소 좀 해야 돼. 설거지까지 해놓고 가야 해서. 그래, 잘해봐. 엄마는 피곤해서 좀 더 잘게.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할 말을 잃었는지 멈춰 서 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김 씨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딸이 김 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청소해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힘들어. 애들이라도 좀 봐줘. 엄마 피곤해. 애들은 선호 아빠한테 보라고 해. 아, 언제까지 잘 건데. 나가야 할 때 말해줘. 칭얼대는 손녀딸도 신경이 쓰였지만 김 씨는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새벽에 못 잔 잠을 충분히 잔 뒤에 느지막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어제 같았다면 자신이 나서서 다 했겠지만 김 씨는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모든 것은 다 잘 굴러갔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힘들어지는 것은 김 씨뿐이었습니다. 다른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점심을 사 먹기로 했습니다. 문어로 만든 라면이 유명하다던데 그거 먹을까? 장모님한테 좀 즐기지 않을까? 그래도 유명하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엄마 어때? 괜찮지? 딸이 하는 말에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갈치구이 먹으러 갈 거야. 뭐? 나 생선 싫어해. 알잖아. 그래? 엄마는 생선 좋아해. 너도 알잖아. 딸이 당황했는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갈치 먹으러 가자, 여보. 장모님 어제도 많이 못 드셨으니까. 알았어. 그제야 딸이 김 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엄마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무언가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선호의 숟가락을 김 씨에게 주려다가 머뭇거렸습니다. 김 씨는 못 본 척하며 맛있게 갈치구이를 먹었습니다. 이제야 제주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아이들 밥을 먹이느라 정신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뭘 먹은지를 모르겠네. 딸이 식당을 나오면서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모처럼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한 김 씨. 넓은 방 가운데 큰 침대 하나와 간이 침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거침없이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큰 침대에 가방을 올려놨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자련다. 뭐? 우린 그럼 어디서 자? 딸이 놀라서 묻자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바닥에 이불 깔고 자던가. 침대에서 자고 싶으면 저기 작은 침대에서 자. 나 허리 아파서 푹신한 데서 자야 하는데. 여기서 너희들 중에 나보다 허리 아픈 사람 있니? 그러자 딸도 사위도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죠. 이제 바다 보러 나갔다 올게. 뭐? 같이 가야지, 엄마. 너희도 보러 갈 거면 나가던지. 엄마 먼저 갈게. 그리고는 김 씨가 숙소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바다를 향해서 걷는데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제 갔던 바다와는 다르게 사람도 많지 않아서 더 한적하고 좋았죠. 김 씨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찰썩 파도 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좀처럼 듣지 못하는 소리라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물에 살짝 발이 잠긴 상태로 바닷가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천천히 걷고 있는데 멀리서 딸네 가족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지혜라도 좀 안고 있어주면 안 돼? 여기선 유모차를 못 끌어서.
어린 손녀를 안고 있어 달라는 딸의 말에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봐. 엄마도 제주도 좀 즐기게.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기 전에 봤던 딸의 울그락불그락한 표정이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보면 남이 자식이라도 데리고 있으라고 한 줄 알겠네. 김씨 없이 넷이서 여행해도 자기들이 봐야 할 텐데 김씨 하나 있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김씨는 충분히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오후에는 관광을 간다고 했는데 김씨는 사람 많고 정신없는 데는 싫어서 숙소에 있고 싶었죠. 관광은 너희들끼리 다녀와. 엄마는 여기서 좀 쉬다가 바닷가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게. 또 따로 다니자고? 왜 그러는 거야? 같이 가야지. 어제 실컷 같이 다녔잖아. 엄마도 같이 가야 우리도 뭐라도 좀 보지. 엄마가 애 봐주는 사람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딸은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김 씨는 조금 쉬다가 바닷가로 나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죠. 이렇게 있어 보니 혼자서 여행하는 것도 무척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혼자서 여행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죠. 몇 시간 뒤에 숙소로 들어온 딸이 지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같이 여행 왔으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같이 다녀야지. 엄마는 그렇게 따로 다니고 이게 무슨 여행이야? 이럴 거면 왜 왔어? 그리고 애들 보는 거 도와주지도 않고 나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힘들어 죽겠다. 여행이 다 그런 거지. 너는 애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할 거면 왜 왔어? 엄마가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그렇지. 너는 여태 엄마 없이 어떻게 여행했니?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여행이 힘들면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여행할 때가 아닌가 보지. 좀 더 크면 데리고 다녀 차라리.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도 아니고 할머니가. 할머니가 애 봐주는 사람이야? 너 제주도 여행하자고 할 때 뭐라고 했어? 엄마 칠순 기념이라고 안 했어? 그런데 너 하는 태도를 보니까 엄마는 너희 결혼 기념일 들러리나 하러 온 것 같다. 엄마가 그 정도도 못해줘? 엄마 손주잖아. 이번에 엄마한테 실망했어. 이래서 다시는 엄마랑 여행 오고 싶겠어? 다 엄마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나도 너희랑 같이 오고 싶지 않아. 오늘 혼자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 어디 가고 싶으면 혼자 다닐 테니까. 너희 가족은 너희끼리 다녀.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해? 엄마랑 나는 가족 아니야? 엄마도 그런 줄 알았지. 너는 엄마가 보모로 보이잖아. 어떻게 너 편한 대로만 부려먹으려고 해? 내일도 비행기는 따로 타고 가자. 차라리 잘 됐다. 딸은 김 씨의 말을 듣고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김 씨는 다음 날 정말로 따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번 여행은 망쳤지만 다음엔 꼭 혼자서 여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다시는 딸과는 여행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디 딸도 같은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죠.